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이 됐습니다. 이로써 알바라고 불리는 시간제 근로자들의 경우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세업자들은 더 이상 시간제 근로자들을 쓸 수 없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인상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좀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물폭탄 그러던데, 이게 어제 그저 충북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유, 네. 여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충청벨트가 아주 그냥 물폭탄으로 난리가 났는데요. 네, 참. 그것도 남쪽은 아주 좀 폭염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죠. 정말 극과 극인데요. 예. 말 그대로 이 충청 지역에는 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충북 청주에만 290.1mm, 충북 상당에는 그 260.5mm의 그 비가 왔고요. 이 증평, 충남, 천안, 진천, 괴산, 세종, 연서 등에도 이 100mm가 넘는 많은 비들이 내렸습니다. 특히 그 청주의 경우에는 그 시간당 그 91mm의 그 물폭탄이 이제 퍼부어져서 이 1995년 8월 이후 그 22년 만에 가장 큰 비가 이제 내려서 홍수가 났는데요. 이 청주를 관통하는 두 개의 하천이 있죠. 그 무심천과 북대천이 있는데, 예. 이 하천 주변과 그 하류 지역에서는 그 침수, 그리고 차량 통행도 그 전면 통제가 됐고, 인근 주민들이 그 긴급 대피하는 이런 이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은 올해 그 장마전선이 그 얇은 띠 형태로 발달을 해서 예. 이 청주와 천안 지역을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네, 청주를 덮친 290여 밀리미터의 그 물폭탄으로 2명이 숨지고 보은에서는 물꼬를 트던 이 70대 남성 한 분의 그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재민도 500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청주의 그 5개 중고교 오늘 하루 그 휴업하거나 아니면 그 단축 수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참,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이런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정말 좀, 오늘 일이 아니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상식적인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죠. 이게, 근데 이게 대책을 세워도 이게 너무 한꺼번에 순식간에 오면은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자, 그리고 정부가 내년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폭 오르게 되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죠. 네, 일단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년 시간당 그 최저임금 7,530원. 예. 올해 시급 6,470원보다도 1,060원. 그리고 퍼센트 기준으로는 그 16.4%가 이제 인상된 것이죠. 예. 1급 기준으로는 그 6만 240원이 되고요.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은 월 그 209시간 기준으로 그 157만 3,770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이 시급 1,060원 인상은 최저임금이 그 처음 책정된 그 1988년 이후 가장 높은 액수의 그 인상액이고요. 인상률 16.4%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그 타격이 클 그 상공인과 그 영세 자영업자, 이들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 정부는 그 경제관계 그 장관회의를 어제 열고 그 소상공인과 그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그 최저임금 인상률 16.4% 가운데
최근 5년간의 그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부분, 즉 9%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직접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 지원은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부담을 겪는 사업자가 이제 그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이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관계부처 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확한 그 지원 대상, 금액, 전달 체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4조 원가량을 이제 4조 원 플러스 알파라 그러죠. 그렇죠. 이제 중소기업 그 중앙회 측은 15조 원이 아마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상분 이렇게 하면은 글쎄 좀 많이 그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제 이게 과연 이제 그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동안에 걸리는 시간, 뭐 이럴 때 과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세 자영업자나 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좀 버틸 것인가. 버티느냐가 문제죠. 관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일 국회 분회의를 앞두고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여야간 수싸움이 치열하다 그러는데, 예? 네. 예. 말 그대로 좀 벼락치기 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부터 이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소위, 이른바 그 개수조정 소위라고 하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각 예산안별 이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개수조정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이제 이틀간 11조 2천억 원 규모의 그 정부 추경안을 놓고 본격적인 시초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문제 등 그 세부 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뚜렷해서 상당히 그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12,000명 추가 채용 절차에 드는 비용 80억 원입니다. 규모로 보면은 전체 예산액에 얼마 안 되죠. 예. 그러나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과 그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그 야3당은 그 80억 원을 그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여당인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공무원 증원은 그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요한 그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등 발로 뛰는 현장직에 이제 몰려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공공부문 그 일자리 증원에 대한 그 80억 원을 그 제외한 그 나머지 예산은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때문에 그 80억 원 중 과연 얼마를 반영하느냐 이게 이제 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오늘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심의하게 되죠. 가장 큰 쟁점은 국토교통부가 나누어 맡고 있던 그 수자원 관리를 그 환경부로 그 일원화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당은 효율적인 그 수자원 관리가 그 불가능하다면서 물관리 일원화에 제가 반대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안전처에서 그 독립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기구로 그 편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죠. 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오늘 그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그 19일이죠. 5당 대표 그 청와대 초청 모창에 불참하기로 했죠. 근데 이걸 두고서 바른정당하고 홍준표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그러네요. 네, 바른정당이 놀부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는 정부의 그 삼중대 아니냐 이렇게 좀 맞받아쳤죠. 이 홍준표 대표 어제 자신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2011년 한미 FTA 그 비준 처리 과정에서 당시 그 야당의 그 거센 반대 등을 이유로 불참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원내대표들과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그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바른정당은 그 이종철 대변인이 그 이제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가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뭐 얼굴 붉힐 것 같아서 못 가겠다며 그 원내대표들과 얘기를 하라. 이것은 뭐 존팽이 놀부심보와 같다. 제1야당으로서 그 옹졸하고 좀 거만한 태도를 벌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그 홍준표 대표는 오후에 다시 그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뱁새가 아무리 그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저들이 그 본부중대 1, 2, 3중대를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정치소를 벌려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다고 하죠. 네. 자, 그리고 간단하게요.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초에 북한에게 군사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죠? 네. 그 군사 분계선에서 그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그 군사회담을 이제 빠르면 이번 주에 그 제안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그 베를린 구상의 첫 후속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과연 그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19일 수요일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까지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영수회담 무난히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영수회담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 가시면 이것만은 꼭 좀 얘기하고 싶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가서 저는 정상외교 결과를 설명하시는 이제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G20의 정상외교도 그렇고 대북 문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안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 사드 문제를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드가 전면적으로 의제화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거기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소진하다 보니 국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이 한미 FTA 재협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응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해요. 하지만 한미 FTA는 지금 일단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버렸으니 미국이 공식 요구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똘똘 뭉쳐서 국익을 위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한미 FTA 문제 때문에 불참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좀 답답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그렇게 한간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거든요. 북핵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이에 단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6년 전에 내가 하는 일 반대한 적 있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애들도 아니고 감정풀이나 하면서 토라져 있을 그런 한간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없더라도 영수회담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홍준표 대표 오셔야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 내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도 참 답답해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고 돌아온 그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당대표들에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럼 그런 결과 설명을 국회의원들 대표인 원내대표에게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들만 들으라는 거는 좀 오만한 발상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처한 중대한 사안들이 생겼을 때는 지금 옛날 몇 년 전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사과했고 안 했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 뭐가 가장 좋은 방안일지 찾는 그런 논의의 테이블에 나오셔야죠. 그리고 한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를 우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한미 FTA 대응 말이에요. 아까 네. 이제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지가 모습이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하는 통계도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예. 예. 일단 자동차 그런 같은 경우에도 부분들부터 좀 틀렸어요. 틀렸고 예. 그리고 전체적인 무역 적자가 나는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과거 숫자를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또 일부를 전체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사실관계가 오인된 부분들부터 먼저 바로잡아 나가야 이 한미 FTA를
사실 개정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협상 원점에서부터 다시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저 인식부터 바꾸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추경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 직원제 하기 위해서 80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원안대로 추경 잡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네. 그 여당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 경우에는 일자리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한 6만 개 있고요. 또 공무원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12,000개. 근데 이 공무원 일자리의 경우에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일자리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분들, 소방관, 가축방역관, 재난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직역에 있어서는 추가로 증원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은 처음부터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 공감 여전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을 쓰는 그 기준과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법을 만들어둘 만큼. 그 법에는 이거는 추경에 맞지 않고 본예산에 맞으니까 저희는 추경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예산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 둘 만큼 이 예산은 굉장히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하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6만 개 정도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반대하지는 않고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정농단 관련 메모 공개로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뭐 공개에 대해서 적절했냐 안 했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이제 공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남은 일은 특검이 이 문건들을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시 받은 거를 했는지 등등 작성의 경위나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 특검이 사람도 몇 명 없고 인력과 시간의 제약이 있겠다고 보이긴 하지만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삼성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있었냐 없었냐, 서로 대가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기둥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진상을 만약에 이 메모가 진짜이라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대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의 진위 여부, 작성자, 작성 시점, 경위 이런 것들을 밝히면 사실 국정농단의 상당한 실체가 규명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들이라고 보고 이 자료들부터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뭐 이혜원 대표께서는 뭐 정책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왜 최저임금 올린 거 있죠? 16.4% 그래서 7,530원 된 거. 이 부분 가지고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죠?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번에 16.4%가 오르면 최저임금을 그동안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받고 있어서 생활이 어렵던 분들의 굉장히 희소식이죠. 그래서 반기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데 거꾸로 이제 갑자기 인건비 부담이 폭등을 하게 돼서 영세 사업자나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고 또 이렇게 이분들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많이 압박을 느끼면 내가 혹시 고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내가 해고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그리고 또 이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취준생들, 또 반대로 어려워지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3조 원이나 되는 재원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수년간 오르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목표치까지 가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 폭으로 계속 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재정 부담으로 매년 메우는 것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른 거야 되돌릴 수는 없죠. 결론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식의 대폭적인 최저임금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위를 좀 완만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걸 완만하게 조절한다라는 거는 상승폭을 조절해야 된다? 조금 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바른정당에서 최근 박종진 전 앵커 영입했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인재 영입 위원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인재 영입 의원이라는 거. 예. 2호. 저희가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게 그게 소문이 나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른 자유한국당만이 아니라 다른 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저희랑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은 있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만에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인사는 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99% 돼 있을 때도 말씀드리긴 어렵고 100% 돼서 확정 발표할 때만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걸로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미리 말이 나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추미애 대표 보면은 상당히 강경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향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같은 여성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떤 국면에서는 강경한 행보, 어떤 국면에서는 또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야 될 믹스가 필요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 추미애 대표님 경우는 여당의 대표이시고 전국의 경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물꼬를 트고 포용함으로써 푸는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여당은 아무래도 큰 집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큰 집 역할을 좀 해주시면은 더 좋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7시 39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30분 사이 소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인데요.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암사대교 부근 버스 부딪히는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 구간 통과하는 데만 10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그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이 구간은 1시간 10분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에서 신월까지, 또 인천 쪽으로는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까지 각각 5km 구간씩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쪽 남동에서 서창 분기점, 또 신천에서 안양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신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15일 밤에 결정이 됐죠. 7,530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었는데 이것보다 16.4% 인상된 건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060원이 오른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으로 더욱 치열했던 2018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연 이번 결정이 가져다 줄 득과 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노동법 전문가시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7,530원 이게 뭐 파격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보통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 최근 한 6, 7년간 10% 전후였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16.4% 인상이 됐는데, 사실 뭐 비율 가지고는 잘 실감이 안 날 테고요. 예. 시간당 1,060원 인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도
내년부터는 이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한 22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그리고 또 대개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통상임금도 따라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30만 원 이상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에 7,530원이 되면은 한 460여만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을 직접 받는 근로자에다가 이제 최저임금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액이 오르게 되면은 영향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뭐 우리 현 정부가 이제 공약했듯이 만약 최저임금 10,000원이 된다고 하면. 예. 실제 영향률은 뭐 거의 70%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이 좀 다른데요. 네. 이제 최저임금 액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실제 이제 국민소득 대비 1인당 이제 국민 총소득 대비 우리가 GNI라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이런 걸 따지고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따진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한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중위권 수준 정도다라는 분석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이 양극화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건 아마 모든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한 거는 뭐냐면 이 영세업자들이 소위 말해서 알바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네. 시간제 근로자들 고용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부분 이번 최저임금을 좀 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는 긍정적인 충격도 있을 테고 또 네. 상당히 또 걱정스러운 충격도 있을 텐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제 생각에는 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노동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거대한 실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초를 채웠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또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 우리가 소위 한계기업이라고 하죠. 예. 이런 한계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건전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 이건 되게 이제 긍정적 효과를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예. 이제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70% 이상 근로자들이 다 이제 이 영세 자영업자인데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 서비스업이에요, 다수가.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자기 수입이 이제 뭐 점점 인건비 부담으로 줄어들 텐데 그렇게 되면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상품 가격 자체가. 예.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영업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에요. 우리 뭐 자영업자 규모가 한 22%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미 자영업 시장에 우리는 포화 상태, 과잉 상태인 거죠. 과당 경쟁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서비스 가격 인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뭐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들은 결국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고 서비스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뭐 파산한다든지 다시 이제 구직자로 전락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적게 드는 가족 경영으로 이제 전환시킨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또 근로자들한테 근로자 일자리에 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이게 결국 일자리에 피해를 주면서 이제 지금 현재 기존 근로자들 간에 어떻게 보면 안에 이 제로섬 게임으로 결국 돌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적 지적도 있는 거죠. 가족 경영이라든지 줄도산이라든지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소득주도 성장이 좀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효과가 사실 이제 기대와 우려인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것인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도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후에 곧바로 이제 이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 4조 원 되죠. 이제 일단 4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분석에 따르면은 46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7조 정도 지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최저임금 지금 현재 이제 맞추려면은.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3조 정도를 직접 인건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460만 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만 지원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 정부도 이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그 절반이라는 거는 뭘 기준으로 절반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번 7,530원이 되면 예. 그 최저임금 인상 대상이 되는 근로자 수가 이제 한 463만 명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463만 명에 대해서 581원을 이제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종전 7.3% 정도는 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있어 왔으니까 그건 예.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이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근데 계산한 금액이 약 직접 인건비 지원이 3조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중에서 일부 절반 정도만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절반이라는 게 글쎄 A라는 업자가 있고 B라는 업자가 있는데 A는 받고 B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아니에요? 문제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원 대상 자영업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등등. 예. 이제 지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실험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아마 자영업 시장이 큰 혼란도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또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올해는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내년에도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추세로 따진다면 내년도 15.6% 이상 인상이 되어야 이제 이 정부의 공약이 실현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요. 지금 이 같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금액은 훨씬 많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재정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 이게 저소득층 복지 예산으로 가야 될 거를 최저임금 인상 재원으로 쓰는 건 아니냐? 또 이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 능력이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이 임금 보전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그런 숙제 내지 정책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고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 말고도 카드 수수료 면제라든지 사회보험료 네네. 확대 같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직접 인건비 지원이 한 3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영 지원금이 한 1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떤 사업 기반, 경영 기반을 좀 더 이제 개선시켜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서비스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물가 인상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순히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인지 임대료 문제인지 등등 이게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정책 당국자들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예를 들자면 순댓국 6,000원짜리가 7,000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기 수입이 많은데 인건비를 적게 준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거의 최저임금 영향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역사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